뉴스에 시작합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새해엔 코로나에서 해방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 첫 소식 또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인천공항, 그중에서도 이 게이트로만 군인들 통솔하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공항 내에서 PCR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 첫날이었는데 오후 5시까지 중국발 입국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45분, 오늘 첫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 수십 명이 1시간이 지나서야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관광 등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들의 목에는 붉은색 명찰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들의 인솔에 따라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 내 검사소로 줄줄이 이동합니다. Process, a few steps, and then we go for the test, COVID test, and then we come here. It's about an hour and a half.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는 단기 체류자들은 검사 결과를 최종 통보받는 데까진 약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저보고 저기 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얘기 안 했어요. 대기 인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 버스를 타고 인근 격리자용 숙소로 이동해 7일간 격리합니다. 오후 4시,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탑승객들이 관계자 안내를 받으며 방역버스로 이동합니다. 오늘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는 9대, 탑승객은 1000여 명. 이들 중 오후 5시 현재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자 106명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는 일단 방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그 허브 공항 같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하루 PCR 검사 가능 인원은 550명, 격리시설 수용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만큼 입국자 추이에 따라 검사와 격리 수준을 맞춰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은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경우 많게는 90%까지 확진된 걸로 알려집니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먹는 치료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현지 소식 전해왔습니다. 한겨울 병원 문 밖에 일렬로 드러누운 환자들이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할 병상이 없어 야외에 자리 잡았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인구 절반인 1000만 명이, 수도 베이징에서는 인구의 90%가량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6억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에 중국에서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풍깁니다.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병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暂时应该看不了了，因为我这边得到的通知是库存比较少，我们已经给那个中风患者他们了。就受控好几天了，对，现在很多医院都没药。我今天上午接到一病人电话，他问了10几个医院了，都没药。 지역 보건소에도 팍스로비드 공급 물량이 바닥났습니다. 有没有新冠口服？팍스로비드没有。我们这儿没有人开，所以我不知道。您问一下。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팍스로비드를 구매한 일부 부유층들은 인증 영상을 올리며 뽐내기도 합니다. 这就是心心念念的药呀。 부유층이 사업상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용으로 팍스로비드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던 확진자 수가 춘제를 계기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면 1월 하순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우리 국내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약 4재기 조짐을 보이자 우리도 과거 마스크 판매 때처럼 판매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사재기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약국 한켠에 놓인 선반을 밀자 타이레놀과 종합감기약이 나옵니다.
최근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진열대에 있던 걸 이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지금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다량으로 한 번에 10개, 20개 못 사가시게. 약국 앞에는 1인당 감기약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31일부터 자체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폭증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대량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열 진통제나 혹은 상비용으로 둘 종합 감기약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은데 서너 명이 먹을 분량을 구입하고 싶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재기 정황까지 포착되자 식약처는 이르면 내일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거 마스크나 진단키트처럼 하루 1인당 감기약 3통 이하 등 구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3개씩 판다고 해도 그 사람네는 요 조금씩 팔으니까 더 사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사게 된다니까 욕심이 나갖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오히려 더 가수요가 폭발하겠지. 또 여러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경우 신분증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올 한 해 정치권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시작했죠. 새해 지지율 40%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연말 반등에 성공하면서 집권 초반 지지율은 회복했는데요. 50%까지 가려면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요? 여론보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지지율이라고 말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40.3%, 미디어 트리뷴이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 그리고 한겨레 조사에서는 41.5%, 뉴시스 조사에서는 43.7%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보다는 낮지만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인데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51.2%였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취학 연령 하향 논란으로 20%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어디서 올랐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지율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59.5%로 12월 첫 주와 비교해 4주 만에 12.3%포인트 올랐고요.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올랐습니다. 지지율 상승 이유를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줬던 원칙적 대응, 노동, 연금 개혁 등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지층의 호응을 얻은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3대 개혁 과제를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고 올해는 실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을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 반대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책임질 대표 38 전당대회가 연초 최대 관심사죠.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권으로 초반 앞선 가운데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뒤를 쫓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유력 당권 주자들 모두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 가운데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는 나 부위원장, 2위는 안철수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친윤 후보로 불리는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 모두 이들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심 구애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신년 인사회에 주요 당권주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건넸지만 관저는 요청을 주는 분에게 모두 열려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당권주자들은 당원 40%가 집중돼 있는 영남권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차가가 구입니다. 구입.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제 수술 보기 흠뻑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직권을 모셨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과 물밑에서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권 의원은 특정인이 아닌 대통령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는데요. 새 여러 조사에선 이 대표 수사는 적법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곳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요. 이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단일 대오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평양식 온반을 먹으며 가진 100분간의 환담에서 전 정권과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씀 같이 공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의 유혹에 사로잡혀 역량을 허비하지 말고. 하지만 새해를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수사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올해는 큰 선거가 없죠. 그런데 내년 총선이 벌써 새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띄웠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경우 갑, 을, 병 각각 1등만 3명 당선이 되죠. 이 중대 선거구제는 이 서울 송파를 하나로 묶어서 3등까지 뽑는 제도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내 논의 중이라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는데요. 여야 속내가 복잡합니다. 조아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뭐가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는 한 개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약간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총선에 맞춰 개편하자는 뜻은 아니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뜨거운 감자가 도마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이 이 총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 선거구제 개편 중대 선거구제를 꺼내들었어요. 네. 일단 도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핵심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거구제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같은 구라도 유권자 수에 따라 갑, 을, 병 이렇게 쪼갠 뒤 각각 1등 1명만 뽑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지역별로 쪼개지 않고 한데 묶어서 투표를 하고요. 대신 1등부터 3등까지 당선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저 제도를 왜 하자는 거예요?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깰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A 후보가 46%, B 후보가 45%를 득표했다고 했을 때요. 단 1%포인트 차이인데 A 후보만 당선되고 B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를 찍은 54%의 유권자의 뜻은 그대로 묻혀버리게 되죠. 그런데 만약 2등까지 뽑아준다면 90% 이상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는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광주에서는 진보정당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지금까지 안 한 겁니까? 네,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표는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10% 미만의 낮은 득표를 한 후보도 2, 3등 안에 들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 정당이 같은 지역구 안에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파벌 정치, 개파 정치의 부작용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결국 여야가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입장을 정할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금 분석이 돼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면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3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6석,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하지만 실제 득표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0표 이내로 아깝게 진 지역도 많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영남이나 강원 지역에선 2등으로 떨어진 후보가 많은 민주당이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초안을 만들고 총선 1년 전인 3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입니다. 총선 전 인구 변화를 감안해 선거구를 조정할 때마다 사라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공개해서 안 시켰어, 전화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말고 비례의원 수를 늘리자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건 아닌 거죠? 네, 기존 지역구 여러 개를 합친 후에 거기에서 2-3명을 한꺼번에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지역구 손해보기 싫으면 전체 수를 늘리는 걸로 합의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의 진행을 맡은 홍윤아입니다. 이어서 북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또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핵탄두를 늘리겠다 엄포를 놓은 새해 첫날에 이 부녀가 손을 꼭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 보관기지로 추정되는 곳에 육중한 미사일들이 늘어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걸어갑니다.
둘째 딸 김주애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김주애는 2달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군사작전 현장에까지 최고 지도자의 어린 딸을 등장시켜 핵전력 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단대로 미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행, 대조선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날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던 박정천 부위원장은 해임됐습니다. 박정천 동지를 해임하고 이용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는데 북한이 탐지도 못했고 대응도 못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천에게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을 담당하는 류태섭 총참모장이 사회안전상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이 북한의 미사일 과시에 우리 군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영상을 보란 듯이 공개한 건데요. 며칠 전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던 바로 그 발사체였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을 가르기 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에서 시험 발사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주 안보와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시험 비행하였습니다. 이 3단은 고체, 4단은 액체 연료를 각각 사용하는 총 3단 발사체입니다. 1단을 제외한 나머지 엔진의 연소부터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등의 검증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단 엔진만 연소된 지난해 3월 1차 시험과 비교해 기술은 성큼 발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원래 낮 시간 시험을 계획했지만 어민들의 조업을 보장하고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밤 시간에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에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500km 상공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려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체 추진 로켓은 북한도 개발 중이지만 군 관계자는 우주 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려면 140톤 포스를 훨씬 능가하는 추력이 필요하다며 앞서 있는 우리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얼굴 옆에 물음표가 가득한데요. 네, 어리둥절한 표정이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왜 이 인사회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모르는 표정인데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신년 인사회죠.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보이는데요. 네, 야당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네. 꼭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책과 손편지를 선물하면서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만 안 부른 겁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예우를 안 해줘서 안 갔던 것 같은데 협치 생각하면요, 뭐 전화로 좀 정중히 초대를 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요. 이 행사 주최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라고 합니다. 초대 방식은 모두가 똑같이 이메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의와 관례를 따지는 민주당의 모습이 좀 좀스럽지 않냐면서 여야 똑같이 참석을 요청했는데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보내놓고 4시간 안에 회신하라고 요구한 게 다였다면서 불참을 바라면서 면피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벽두부터 또 싸웠군요. 다음 네.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가요? 네, 새해 벽두부터요. 다소 살벌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워낙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하긴 뭐 지난주에 민주당 내에서도요, 임시국회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오늘은요, 지지율을 근거로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보내고 있는 거죠. 대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경쟁한 거 아니에요? 당시 두 분의 최종 득표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까먹었어요. 또 어제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다소 의미심장한 고사성어도 등장했습니다. 토끼는 영리하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대안 마련이란 말에 이재명 대표 좀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비명계들은요. 왜 이재명 대표 개인 관련 의혹을 당이 나서서 엄호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차가 막혀서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방음터널 화재 사고 여파로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구간이 개통되긴 했지만 당분간은 이 출퇴근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나들목 부근.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전광판엔 나들목을 우회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21.9km 구간이 통제되면서 차량들은 인근 고속도로나 국도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때 정체는 20km 넘게 이어졌고 일부 터널 구간에선 꼼짝도 못한 채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기도는 아침 일찍 해당 도로를 우회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고 통제 구간에 경찰관이 배치돼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새해 첫 출근에 나선 운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 알았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갈지 지금 다시 내비게이션 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 2시 이후 북이왕 나들목부터 성남 여수대로 나들목까지 13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일부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km 구간 개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고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불이 시작된 폐기물 운반 트럭이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같은 사람이었고 인근 톨게이트 직원들이 나와 불을 꺼 더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서울 출근길 시위도 새해 시작과 함께 재개됐습니다. 이 달라진 건
단호해진 서울교통공사 측 태도입니다. 승객들 피해를 단 1분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단체의 탑승 자체를 막았었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종일 이어져 두 번째 무정차 통과도 있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자 방패를 든 경찰과 열차 보안관들이 가로막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오시라고요. 밀지 마세요. 새해 첫 출근 날부터 다시 시작된 지하철 탑승 시위. 만약에 문을 열면 5분 이내로 잘 탈 수 있도록. 지난해와 달라진 건 빨간색으로 5분이 크게 표시된 시계를 든 겁니다. 법원이 전장현의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면 서울교통공사에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시간을 재며 5분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역산의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탑승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해도 부름 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시위가 악용될 경우 노선 전체 지연이 불가피하고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평소 승하차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좁은 승강장에서 양측의 대치가 격렬해지자 오후 3시쯤 열차가 한 차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저는 첫날에는 그러지 않을 전혀 생각을 못했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경찰은 전장현 회원 24명을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새해에 저와 약속 하나 하시죠.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요. 벽두부터 전국에서 음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건물 안에 서 있습니다. 철문은 마치 종이처럼 휘어졌고 대형 화분과 책상 등 부서진 잔해의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벽 4시 9분쯤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5.18 기념문화센터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출입문을 뚫고 건물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 화분이에요. 저 화분을 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무슨 폭격이나 당한 듯한 그런 정말 장면을 보고 정말 저도 아찔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이 크게 부서지고 건물 내부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3%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묵은지 목적지도 몰랐어. 술 마시가. 이제 주차하려고 들어갔다고 그래 말은. 심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터널 안에 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동래구 만덕 2터널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에 대한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기영은 동거녀 시신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아직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이기영이 이 여성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 계약서를 확보해 살해 동기와 연관이 있을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군이 하천을 따라 예초기로 무성하게 자란 수풀을 깎고 혹시 떠내려왔을지 모를 지뢰를 찾습니다. 안전이 확인되면 경찰 기동대원들이 양옆으로 긴 줄을 만들고 탐침봉으로 바닥을 찌르며 수색을 합니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유기한 동거녀 시신을 찾는 것인데 오늘도 빈손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못 찾아도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피해자 가족의 DNA를 대조해 일치하면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채무 계약서도 확보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점까지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살해 동기와 관련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이 지난 1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지인 38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기영이 동거 이전에 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이혼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여성은 범죄 피해는 없었지만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레쯤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 공개될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지방 중소도시의 버스 터미널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코로나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는데요.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폐업하는 버스 터미널이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인구 100만 명 가까이 사는 경기 성남시의 유일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 건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경기 동부권 최대 규모로 전철 분당선 야탐역과 연결된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설립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많은데 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지방 갈 때 타고 다니는데 이거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한데. 시민들은 당장 이번 설에 고향 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취하고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이용하는 상황이니까 달에 한두 번은 이용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터미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이용하기 편했는데. 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업체는 이용객 감소로 적자 감당이 어려워졌다며 폐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변 교통 여건이 계속 변화되면서 손님이 계속 꾸준히 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손님이 지금 줄고 나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어요. 지난 2017년 20만 명이던 월 평균 이용객 수는 2021년 8만 9천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터미널 주변 상인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전혀 안 다니면 우리도 문 닫아야 돼. 우리도 같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어때야 되나. 성남시는 급한 대로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비 오고 그러면 120여 오잖아. 자주 다니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버스들이 대기한 장소가 없어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복잡할 것 같고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 200m를 건너가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이용객이 50분의 1토막이 난 경기 고양시의 화정버스터미널도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루에 여기 한 최소한 3,000명에서 5,000명이 정도가 이용을 했던 터미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명, 많아야 100명. 경기도 세 곳, 충북과 전남북, 경북에서도 폐업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고속철도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터미널 사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이지만 적자가 뻔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가 다 매입해서 시가 운영하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노선만이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를 하고 거기에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일부 조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노선들은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의 발휘돼온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생존이냐 폐업이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지난해 이어진 심각한 가뭄 탓에 광주 전남 지역의 식수원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40cm 가까이 내린 눈도 해갈에 도움이 안 됐는데요. 이러다가 2달 뒤엔 제한급수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댐입니다.
바닥엔 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씩 흐르는 물줄기가 이곳이 저수지임을 보여줍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가뭄 탓에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현재의 가뭄은 눈이 두드러질 정도로 굉장히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요. 동북댐의 저수율은 25%를 겨우 넘긴 수준.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은 28.7%로 지난 1999년 통계 도입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강수량은 769.9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4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지만 강수량으로 환산하면 16mm에 그쳐 해갈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수력 발전 용수를 끌어쓰는 등 최대한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3월부터 제한급수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체 수원 개발에 나섰지만 4월 말이 돼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시민들에게 요금을 깎아줄 테니 20% 물절약을 호소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따, 지금도 물 아껴 쓴 거 보시죠. 적극 동참해야지. 요새 길거리에 물 부족 플랜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문자도 많이 오는 거 보면 확실히 물 부족 맞는 것 같아요. 광주에선 지난 1992년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시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남아있는 상황. 이 중 서울 15개 구는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받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정부가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카드를 빼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중위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09%, 경기도는 6.27% 하락했습니다. 다만 규제 해제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금리가 떨어져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이렇게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규제 풀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정반대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8%를 뚫은 곳이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늘면 집 사기 힘들죠. 수도권 알짜 지역에서도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3,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실소유자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청약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특별공급 742세대 가운데 701가구만 지원해 미달이 난 겁니다. 광명 지역은 지난 8년간 미분양이 단 한 가구도 나오지 않았던 곳.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내 돈 주고 다른 사람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리면 그걸 던질 수 있냐 이거지. 여기 무서운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 주택 가격이 내려도 집을 사는데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에 당첨됐어도 이자 낼 부담에 계약 포기를 고민할 정도입니다. 저는 11월 달에 8%에서 9% 정도 됐고요.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14년여 만에 연 8%를 뚫은 상황. 정부는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금융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명품 업체들이 새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롤렉스는 새해 첫날 가격을 올렸고 에르메스도 어김없이 인상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매장 앞에 사람이 몰리는 오픈런은 여전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가격을 올린 고가 시계 브랜드 롤렉스. 어제 인기 모델들의 가격을 5%가량 인상했습니다. 가격 인상 후 백화점 영업 첫날, 오픈까지 3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30명 가까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한 번 왔었는데 8시인가 9시인가 왔는데 51번째에서 못 들어왔어요. 저는 5시에 와서 오늘 3등 했어요, 3등. 저도 아침부터 줄을 서서 35번을 받았는데요. 문을 연 지 4시간이 넘어가는데 제 앞엔 아직도 9팀이나 남았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건 중고로 팔아도 더 값을 치러줄 정도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촬영했다 팔아도 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건드는 거죠. 다른 명품도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에르메스는 4일부터 최대 15%, 쇼파드는 8% 내외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앞서 샤넬은 지난해에만 4번 가격을 올렸고 루이비통도 2차례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이 명품 소비를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소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다른 거를 아껴 쓰니까 이런 부분에 나한테 트릿을 주자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명품 브랜드의 배짱 인상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1살 이하 자녀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고요. 식품엔 유통기한 대신 또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알면 도움되는 것들을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를 내면 번호판과 함께 딸려오는 나사 뚜껑, 정보 표시가 찍힌 봉인입니다. 이 봉인은 번호판 도난과 변조를 막는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봉인 제도가 도입되는 62년도에는 기반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이패스라든지 세무 체납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도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36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류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됩니다. 돌 이전에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을 지원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부모도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체납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새해부터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릅니다. 경유 유류세는 지난해 말처럼 37% 인하가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세계 각지의 새해맞이 행사에선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격과 흉기 난동에 압사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희망찬 시작이 악몽이 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출동하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돌아봅니다. 2023년을 45분쯤 앞두고 새해맞이 행사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 started hearing a pop, pop, pop sound,
I just assumed it was fireworks and somebody was like super close to the street doing it a little early. 총을 맞은 24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서는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19살 남성 트레버 빅포드가 행사장 보안 검색대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휘두른 겁니다. 경찰 2명이 머리 쪽을 다쳤고 빅포드는 다른 경찰이 쏜 총에 어깨를 맞고 체포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빅포드는 미 연방수사국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쇼핑몰에서는 새해맞이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o while they were trying to access the outer premises so that they can view the fireworks, there was a stampede. 10살 남아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던 17살 소년이 목숨을 잃는 등 세계 곳곳에서 새해맞이의 즐거움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은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0도, 전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전 세계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매겼는데요.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기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저축, 이 전체적인 국가 수준이 작년보다 2계단 올랐습니다. 자, 올 한 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출발하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듯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파워풀 대한민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